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금융연구센터의 서근호라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인공지능과 금융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는 지난 한 2년 전에 한국금융연구센터에서 보고서로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연구센터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한국금융연구센터를 소개드리는 것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한국금융연구센터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금융연구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금융을 전공하는 학자,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정책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금융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어떤 해결책을 찾는 모임으로 시작되었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이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한 20여 년 정도 운영이 되다가 지난 10여 년 전에는 한국금융연구센터라고 하는 사단법인으로 재출범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0년도 또 더 지났기 때문에 합쳐보면 그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연구회는 한 30여 년이 넘는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진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활동에는 좀 소홀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초에 대중과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 인공지능과 금융이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인공지능과 금융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실망, 그리고 인공지능의 방향 전환과 성과, 그리고 인공지능의 한계와 미래, 이 세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란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폰 노이먼이라는 분이 인공지능에 관해서 그리고 컴퓨터에 관해서 이론적 틀을 만드는 분인데요. 이 폰 노이먼이라는 분이 기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내장함으로써 원하는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 가능한 많은 일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지기는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암호문을 푸는데 이분이 이론적으로 기여하셨다는 정도가 크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컴퓨터의 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요즘 모든 사람이 그 정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됐던 작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엄청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어떤 물리적 법칙을 따른다면 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능이 만약에 합리적인 것이라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문제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알고리즘을 만들면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고,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발견하느냐가 이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원리를 찾아내서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또 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에 관한 공부를 시키면, 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인간과 비슷한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하실 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연구들을 여러 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단기간에 뭔가 큰 성과가 날 거로 기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작업과 관련된 기본 어떤 연구 방향을 설정한 다트머스 회의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트머스 회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1956년 여름에 개최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트머스 대학교의 존 메카시라는 분과 하버드 대학교의 마빈 민스키, 이 IBM사의 나다니엘 로체스터, 벨 연구소의 클로드 세논이라는 4명의 연구자가 기본적인 연구 계획서를 하나 제안서를 쓰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거의 2달 가까이 서로 모임을 통해서 향후 연구 방향 등등등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분들이 주역이 돼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MIT의 교수였던 앨런 뉴얼 그리고 호버트 사이먼 등과 같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연구를 주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참여해서 기본 틀을 만들었고 오늘날 인공지능의 아버지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도 상당수의 분들은 활동도 하고 계시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본 틀을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 비용 조달을 위해서 록펠러 재단에다가 4명의 아까 말씀드린 4명의 연구자가 작성하신 연구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13,500달러의 경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록펠러 재단에서는 그 액수의 반 정도인 7,500달러만 지원했는데 이게 1955년 12월경에 록펠러 재단의 내부 문서가 있어서 확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는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록펠러 재단 내부 사람들이 과연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프로젝트인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그 다트머스 회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젊었습니다. 30대 초반,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조금 나이가 경력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매우 젊은 수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쉽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는 내용들이 록펠러 재단 내부의 문서들에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평가를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학습의 어떤 측면, 지능의 모든 속성을 기계가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측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인간 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너무 쉽게 수식으로 인간 지능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록펠러 재단의 어떤 분이 제안한 바에 따르자면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막연한 추측에 기초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한두 명의 심리학자들도 참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연구는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과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연구가 갑자기 초기 단계부터 많은 사람들 관심을 끌고 또 지원을 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가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냉전 시대라 하면 어떻게 쓰든지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공지능 연구의 경우에도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련의 러시아어 문장을 최대한 빨리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이 진행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부터 인공지능 연구는 이제 시작됐습니다만 초기 단계부터
적국의 문서를 최대한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어를 영어로 빨리빨리 번역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제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 국방성이 많은 연구비를 지원해서 인공지능 연구, 다시 말해서 러시아어로 된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냉전 시대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공적인 연구비가 투입돼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외국어인 러시아어를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만 실제로 성과는 시통치 않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 대비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속도도 느리고 정확성도 없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 구글이나 이런 데의 외국어 번역 프로그램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만 당시에 앞에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식으로 외국어를 번역하는 프로그램의 성과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했는데요. 실제로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는 언어, 뭐 영어든 러시아어든 한국어든지 간에 이 언어라고 하는 현상은 그렇게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언어 중추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는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개의 중추, 여러 개 뇌의 여러 부분에서 언어라는 어떤 그 지능 현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거나 혹은 뭐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 현상만을 들여다봄으로써 실제로 어떤 방식을 거쳐서 머릿속에서 언어라는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몇 가지 규칙, 수학적 규칙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작동하게 하는 방식은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국방성이 퍼부었던 연구 부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끊어졌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 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퍼셉트론 논쟁이라는 것인데요. 수학자들이 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인공지능 문제를 접근했던 분들이 만들어낸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공학적인,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성과를 높이는 데 가장 기여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퍼셉트론에 관한 문제를 놓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퍼셉트론이라는 책이 나와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 재정적 지원이 끊기고 연구가 쉽지 않고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이라는 간판보다는 다른 이름을 달고 연구하는 것이 나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빙하기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는 지금은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고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고 많은 예산 지원 혹은 뭐 민간 회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또다시 성과가 혹시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 또다시 빙하기를 겪을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그 인공지능 개발 프로그램들은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거의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인간의 노동 기회가 박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을 만큼 성과가 좋아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인공지능이란 이름을 쓰는 프로젝트는 예산 지원을 못 받을 정도로 나쁜 평판을 갖는 분야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초기 단계 인공지능 연구가 큰 실패를 맛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리적
합리적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지능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 발견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해서 사실은 지능이 지능만으로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활동하는 자연환경, 사회환경 등과 같은 환경 정보도 필요한데 이런 환경 정보, 지식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할 환경 정보와 참고하거나 활용해야 될 지식과 정보량은 너무나 커서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환경 정보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컴퓨터 기억장치에 입력하는 일도 사실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논리적 인공지능 연구 방법이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면 자연상태 인간 지능이 광범위한 영역, 지구 어디를 가든 지능 활동은 중단되지는 않죠. 그래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작동하듯이 작동 범위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능,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기계로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나 작동할 수 있고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능을 일반 지능 혹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런 강한 일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두를 하고 있고 책도 나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 100년도 안 된 인공지능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짧은 역사와 비교해서 크게 실망한 일도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